자, 그리고 금액은 1100만 원. 자, 그럼 대변에 자, 우리는 이걸 갖기 위해서 영동물산으로부터 받은 약속 어음 이걸 주죠. 그럼 우리는 받을 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거니까 대변에 받을 어음 영동물산 이 금액은 600만 원이고 그럼 나머지는 500만 원인데 이 500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다음 4월 30일 날 자, 회사는 영업부서 직원들에 대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4월 불입액인 3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보통예금에서 지급했고 확정급여형 상품이고 그럼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쓰면 되겠죠. 대변에 보통예금 300만 원이고 자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다. 30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음 3번 5월 12일 당사는 자금 악화로 주요 매입 거래처인 주식회사 상생유통에 대한 외상 매입금 4천만 원 중 3,800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면제받았다. 자, 그럼 이번에도 외상 매입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럼 외상 매입금을 상환을 하는데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고 4천 중에 3,800 주고 나머지는 면제받았어요. 그럼 채무를 면제받으면 그죠? 채무 면제 이익으로 200만 원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럼 외상 매입금 부채를 우린 상환 지워야 되니까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고 상생 유통 금액 4천만 원.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3,800만 원이 나가고 이 200만 원은 채무 면제 이익이다라고 써줘야 되겠죠. 다음 5월 25일 당사는 한 주당 발행가액 4천원, 주식수 5만 주의 유상증자를 통해 보통예금으로 2억 원이 입금되었으며 증자일 현재 주식발행 초과금 2천만 원이 있다. 한 주당 액면가액은 5천 원이며 하나의 거래로 입력할 것. 자, 그럼 이번엔 유상증자니까 우린 대변의 자본금이고 이건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이게 기본 틀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돈 받는 건 4천 원에 발행했으니까 우리는 5만 주 하면 2억 원이라서 보통 예금으로 2억 원이 입금된 거예요. 입금된 건 발행가가. 자, 그럼 우리는 대변의 자본금 5만 주가 주당 5천 원이면 2억 5천만 원이 되죠. 그런데 내가 돈 받은 건 차변의 보통 예금 2억 원이다 라고 써줬고 그럼 5천만 원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면 우리는 자본의 우선상계로 주식 발행 초과금 있으면 우선상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을 먼저 2천만 원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 예 우선상계하고 나머지 3천만 원을 우리는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다라고 써줘야 되겠죠. 자, 다음. 자, 6월 5일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 중인 주식회사 삼삼의 주식 전부를 4,700만 원에 처분하였다. 주식 처분 수수료 45,000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자, 그럼 우리는 주식을 단기 매매 목적 보유 중인 주식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고, 그리고 우리는 보유 중이던 걸 처분하는 거면 제일 먼저 장부에 적혀 있는 거 지우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장부에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럼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얘 팔았으니까 장부에 적혀 있던 기록을 먼저 지우고, 그리고 차변에 돈을 받는데 보통 예금으로 돈 받는데 4,700만 원에서 우린 수수료 4만 5천 원을 빼고 4,695만 5천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차이나는 304만 5천 원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 되게 되겠죠. 여기에서 이금을 뺀 이 금액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에서 얘 뺀 거 받아서 이 수수료까지, 우린 취득 수수료만 수수료 비용이고 처분할 때 수수료는 처분하면서 손해본 돈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일반전표 5문제 다 분개되었죠. 자, 그럼 일반전표에다가 이 5개 먼저 입력을 할게요. 매매주 준비 6월 13일 보면, 자, 회사가 제조한 전자제품을 주식회사 대한에게 판매하고 다음과 같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판매 대금은 전액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1번 매출과세고, 전자제품 제품 팔았고 대금은 말일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그럼 이제 끝났네. 자, 매일 매출 전표 입력에 가서 자, 6월 13일 날 11번 매출과세고 전자제품 팔았고 30개에 50만 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대한. 자,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나오면 되겠죠. 그죠?
다음. 자, 7월 25일 회계부서에서 사용하기 위한 책상을 카이마트에서 구입하고 구매 대금을 다음과 같이 법인카드인 세무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카드로 결제를 했고, 자, 구입 시 자산 계정으로 입력할 것. 자, 일단 과세용 보면 부가가치세가 현금 영수증에 별도로 적혀 있죠. 자, 그러면 61번 현금 카드죠. 죄송해요. 57번 카드 과세가 될 거고 57번. 자, 그리고 구입 시 자산 계정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회계부서 사용할 책상 비품이라고 처리할 거고, 대금은 카드니까 외상이라서 미지급금에 카드사는 세무카드라고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럼 날짜 7월 25일 날 57번 카드 과세고, 자, 우리가 산 건 책상을 샀고 금액은 220만 원에 별도 220만 원에 포함 그럼 분리되고, 거래처는 카이마트고 카드사는 세무카드. 자, 우리는 미지급금에 카드사만 붙어 있으면 되죠. 그럼 4번 카드 하니까 미지급금에 카드사가 붙네요. 그럼 원재료를 비품으로 변경만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다음 9월 15일 생산부문의 매입거래처 선물을 전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영선으로부터 선물 세트 매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다. 대금 중 30만 원은 즉시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는 불공제 사용주 볼 건데 거래처 선물하기 위해서 산 거죠. 그럼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에 걸렸기 때문에 우리는 54번 불공이 될 거고, 자, 불공제 사유는 뭐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이고, 우리는 생산 부분의 매입 거래처니까 500번대 접대비라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대금은 보통 예금 지급 30만 원은 나머지 135만 원은 한 달 후에 지급하는데 상품 원재료 산 거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날짜 9월 15일 날 54번 불공 선물 세트를 샀고 15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영선. 자, 전자세금 계산서고 불공제 사유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우리는 원재료를 500번대 접대비라고 하고 보통 예금에서 30만 원 나갔고 나머지는 우리는 한 달 후에 지급하니까 미지급금이다라고 써두면 되겠죠. 자, 다음 9월 22일 당사의 보통 예금 계좌에 11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이 입금되어 확인한 바 동 금액은 비사업자인 김길동에게 제품을 판매한 것이다. 단 별도의 세금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거래처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자, 별도의 세금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발급하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는데 증빙 안 줬는데 부가가치세 포함 과세 거래를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증빙 과세 거래는 14건별이죠. 자, 그리고 제품 팔았고 보통 예금 들어왔고 뭐 김길동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쓸게요. 자, 그럼 9월 22일 날 14건별이고 우리는 제품을 판 거고 금액은 110만 원이라고 쓰면 분리되고, 그렇죠.
김길동 있네. 그럼 그냥 쓰면 되겠죠. 자, 분기에는 혼합. 자, 제품 매출 맞고 차변에 지금 보통 예금에 110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차변에 보통 예금에 110만 원 들어왔다. 자, 다음. 자, 9월 28일 당사는 원재료를 진행 상사에서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대금 중 1,500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고 원재료 산 거고, 그럼 51번 매입과세죠. 그리고 원재료 산 거고 보통 예금 1,500, 나머지 4천만 원은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입금. 자, 9월 28일 51번 매입과세 원재료 산 거고 5천만 원의 별도 진행상사 전자이어 분기는 혼합이라고 하고 1,500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줬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자, 이렇게 하면 매입 매출 전표 끝났죠. 자, 다음 이제 1번. 자, 다음 자료를 보고 2020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수출 시정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단 거래처 코드 및 거래처 명도 입력할 것. 자, 수출 시정 명세서 작성하는 것만 시킨 건데, 자, 그럼 먼저 1기 확정이니까 선적일부터 확인하고, 선적일은 전부 다 4월부터 6월 사이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럼 선적일은 문제 없고, 자, 그럼 환율 사용할 거 볼게요. 선적일 환가일 봤더니 미국 ABC사는 선적일이 빠르니까 선적일 기준환율 1150원을 쓸 거고, 다음 DF사는 선적일 환가일 봤더니 환가일이 더 빠르죠. 그럼 환가일 환율. 다음 베이징사는 선적일이 6월 29일로 더 빠르네요. 그러면 선적일 환율로. 자, 그럼 이제 다 정리되었으니까 수출 시적 명세서로 가서 자, 기간은 1기 확정인 4월부터 6월. 첫 번째는 13042 10044 689X. 선적일자는 2020년 4월 6일이고 통화코드는 통화가 US 달러 미국이고 환율은 1150원, 외환은 5만 달러. 거래처는 ABC사다. 다음 두 번째는 13045 10 011 470X. 2020년 5월 1일 똑같이 US 달러고 환율은 1130원, 수출액은 6만 달러. DE F. 다음 13064 25 247 041X. 2020년 6월 29일 위안은 중국, 그리고 환율은 170원, 70만 위안, 베이징사다. 이렇게
3개를 입력하고 저장하시면 끝난 거죠. 선저기는 그냥 선저기를 쓰는 거예요. 환율을 빠른 날 거 선택하는 거지. 자, 다음. 자,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를 볼게요. 자, 이번에 다음은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관련 자료들이다. 이를 반영하여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그럼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 자, 들어가고, 자, 매출 자료에서 세금 계산서 과세 매출액이 8억 원 부가가치세 별도. 그럼 과세의 세금 계산서 1번 칸에 8억 원에 8천만 원 1번 칸에 써주면 되고, 다음 두 번째 신용카드 과세 매출액이 공급대가 5,500만 원 부가세 포함. 근데 바로 현금 영수증도 보이죠? 그럼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액 공급대가 1,100만 원 부가세 포함. 그럼 얘 둘이 합치면 공급 가액은 6천만 원이네. 6천만 원의 별도. 지금 얘 둘이는 과세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같이 들어갈 거니까. 그럼 3번 칸에다가 6천만 원에 600만 원. 자, 다음 내구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한 게 6천만 원. 그럼 영세율의 세금계산서 5번 칸에 6천만 원. 영세율의 세금계산서 5번 칸에 6천만 원이고, 자, 다음 직수출이 2천만 원. 그럼 영세율의 기타 6번 칸에 2천만 원이고, 여기 다음 대손세액 공제는 과세재와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아래의 사유로 대손세액이 확정된다. 자, 그럼 2020년 9월 25일에 부도 발생한 주식회사 한국에 대한 받으러움 3,300만 원 부가세 포함. 자, 이해되나요? 그렇죠. 9월 25일이면 지금 올해 2기 확정이니까 6개월이 경과가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번 대손세액 공제 안 되니까 입력하는 거 아니고. 그럼 2020년 10월 5일에 소멸시효 완성된 주식회사 상담에 대한 외상매출금 2,200만 원. 소멸시효 완성이니까 이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대손세액은 110분의 10이니까 200만 원이고, 대손 당했으니까 매출세액에서 빼야 되겠죠. 못 받았으니까. 그럼 대손세액 가감 8번 칸에 마이너스 200이라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럼 대손세액 가감 8번 칸에 마이너스 200만 원이라고 써주고, 자, 다음 매입 자료에 전자세금계산서 과세 일반 매입액이 공급가액 6억 1천만 원, 매입세액 6,100만 원. 그럼 세금계산서의 과세 일반이면 10번 칸에
10번 칸에 6억 1천만 원에 6,100만 원을 쓰고 다음 전자세금계약서 고정자산 매입액 업무용 기계장치 매입이 6천만 원 비용음용 소형승용차 1800cc 매입액이 3천만 원. 그럼 일단 고정자산부터 먼저 정리하면 둘이 합쳐서 9천만 원에 900만 원이 고정자산 세금계약서 매입이죠. 그럼 11번에 9천만 원에 900만 원이다 라고 써주고, 하지만 이 중에서 1800cc 승용차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 16번 클릭해서 50번 칸에 3천만 원에 300만 원을 써서 매입세액을 공제 안 받도록 빼줘야 되죠. 넣었다가 빼는 거죠. 자, 다음 자, 기타의 제2기 예정신고 시 미환급된 세액이 300만 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21번이라고 제가 그냥 위치를 말했었죠. 여기에 300만 원. 다음 정상적으로 수취한 종이세금 계산서 원재료 구입하고 예정신고 누락분 있어요. 공급가액 1천만 원에 별도. 그럼 정상적으로 수취한 거 우리 매입이죠. 세금계산서 예정신고 누락한 거니까 12번에 오른쪽 38번 여기에 1천만 원에 100만 원이 되게 될 거고. 자, 종이세금계산서는 우리가 발행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 받는 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상관이 없고. 자, 다음 매출 자료 중 전자세금 계산서 지연 전송분 공급가액 500만 원, 세액 50만 원. 그럼 세금 계산서 지연 전송이 있죠. 그럼 26번 가산세로 가서 발급은 잘했나 봐요. 전송만. 지연 전송에 자, 부가가치보상 가산세는 공급가액 가지고 과세표준을 쓰죠. 가산세 과세표준. 자, 이렇게 하면 예, 끝났네요. 그럼 이제 누락한 납부세액이 있나요? 없죠. 환급 받아야 되는 것만 늦었으니까 그럼 국세기본보상 가산세는 없는 거죠. 내가 내야 될 거 작게 내면 누락한 납부세액으로 가산세 받는 거였잖아요. 환급 늦게 받는 건 내 스스로 벌 받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국세기본보상 가산세는 없다. 자, 이렇게 저장해 주시면 끝. 자, 다음 이제 결산 문제를 보면 자, 영업사원 출장용 차량에 대한 보험료 전액을 가입 당시에 보통예금으로 계좌 이체 후 비용 처리하였다. 단 월하기 계산할 것. 자, 이번엔 우리가 7월 1일 날 납부하면서 비용 처리하였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보험료라고 처리했으니까 우리는 차기분에 대해서 보험료를 취소해 줄 거예요. 영업부 출장용이니까 800번대를. 그리고 월하기 계산을 하면 1,000만 원인데 가입 기간이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내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딱 절반이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죠. 기간적으로 7월 1일이 제일 행복하잖아. 얘 절반이니까 반반. 그죠? 그럼 올해 건지 내년 건지 금액도 신경 안 써도 되잖아. 분계 위치만 잘 맞추면 되죠. 그럼 비용 취소했고 이 돈은 내년 비용이다. 성급 비용 500만 원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2번. 자, 9월 1일 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연 3%의 이자율로 1년간 차입하였다. 이자는 원금 상환과 함께
1년 후 보통예금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단 월할 계산할 것. 자, 그럼 지금 얘는 올해 발생한 이자인데 차입한 거에 대한 거, 빌린 거에 대한 이자고, 이자는 내년 1년 후에 줄 거이기 때문에 올해 발생한 이자 비용을 인식하라는 거죠. 그럼 올해 발생한 이자 계산하면 2억 원이 있고, 이 2억 원의 이자율은 연 3%, 0.03이고, 올해 경과된 기간은 9, 10, 11, 12, 4달이에요. 12달 중에 4달이다 라고 하면, 자, 얘는 600 중에 3분의 1 하면 2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200만 원이 되고, 그럼 이 200만 원만큼 차입금 올해 발생한 이자 비용을 인식하라는 거니까 비용 자리인 차변에 이자 비용을 200만 원 인식하고, 그럼 대변에는 얘는 미지급 비용이다 20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다음 3번은 당사가 기말에 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 자산은 다음과 같다. 공장에 있는 금액이라는 거네요. 자, 다음 추가 정보를 고려하여 결산에 반영하시오. 자, 추가 정보를 보면, 자, 매입한 원재료 194만 원은 운송 중에 있고 선적지 인도 조건이래요. 그럼 지금 우리는 매입자 단계니까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내 재고 자산에 포함해야 되죠. 그래서 자, 여기에 194만 원을 194만 원을 더해 주면, 자, 그러면 우리는 344만 원이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되게 될 거고, 자, 다음 두 번째는 당사의 제품 적성품 485만 원을 수탁업자들이 보유 중이다. 위탁 판매 용도. 자, 그럼 위탁 판매하기 위해서 수탁자한테 줬는데 팔아준 유통회사, 그 사람들이 아직 보유하고 있다는 건 안 팔았죠. 수탁자가 판매하지 않은 재고자산은 내 재고자산이죠. 그럼 485만 원을 더해주면 1135만 원이 되네요. 그럼 이 돈을 이제 결산자료 입력할 때 이 금액들을 입력해 주면 되겠죠. 이 금액들을. 그죠? 자, 이건 자동 결산에서 할 거고, 자, 4번에 결산일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 추정률을 적용하여 보충법에 의해 일반 기업 회계 기준법에 따라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 근데 아래 당구장에 반드시 결산자료 입력 메뉴만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그럼 그냥 자동 결산하면 되겠네. 그럼 이때는 플러스 나오든 마이너스 나오든 자동 결산하라는 이야기죠. 반드시 결산자료 입력 메뉴만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자, 이건 자동 결산 가서 하고, 자, 다음 5번 결산 마감 전 영업권 잔액이 3천만 원 있으며 이 영업권은 2020년 5월 20일에 취득한 것이다. 단 무형자산에 대하여 5년간 월할 균등 상각하며 상각기간 개선 시 1월 미만의 기간은 1월로 한다. 자, 그럼 결산 마감 전 영업권이 3천인데 올해 산 거예요. 아직 감가상각 한 번도 안 한 거죠. 무형자산 상각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럼 3천만 원인데, 자, 얘를 자, 보면, 자, 얘를 지금 5년간 월할 균등 상각할 거예요. 그러면 얘를 그냥 5로 나누면 1년에 600만 원이란 이야기죠. 그럼 이건 1년치잖아.
근데 우리는 5월 20일 날 취득했어요. 그럼 1월 미만은 1월 날이기 때문에 5, 6, 7, 8, 9, 10, 11, 12 8달이에요. 그러면 우리 무형자산이든 유형자산이든 상각비는 무조건 월하에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600만 원에 12분의 8을 하면 400만 원이 되죠. 그럼 이 400만 원을 수동 계산해도 되고 자동 계산에 이 영업권 계정 과목에 써줘도 되는데 어차피 들어갈 거잖아. 계산 자료 입력에. 그래서 자동 계산을 할게요. 이것도. 그럼 우리 문제 1번, 2번만 수동 계산해야 되겠네. 자, 1번, 2번 먼저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써주고 그럼 이제 계산 자료 입력에 가서 엔터 치고 자, 우리 일반적으로는 우리 대손 총담금부터 하는데 혹시 수능 계산할까봐 그런데 얘는 무조건 자동 계산 써라 그랬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순서대로 할게요. 자, 그럼 3번 문제에 우리 추가 정보 있는 거 정리해둔 344만원, 630만원, 1135만원을 자, 우리 이제 계산 자료 입력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344만원을 써주고 기말 원재료 재고에 자, 그리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에 630만원 기말 제품 재고액에 1135만원이다. 이렇게 써주고 자, 다음 4번은 외상 매출금 1%죠. 자, 그럼 대손삼각 버튼 누르고 위에 1%니까 봤더니 마이너스다. 만약에 문제에서 무조건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쓰라고 안 했으면 수동 계산하러 갈 건데 무조건 여기만 써라 그랬으니까 이대로 전표 추가 우리는 지시문대로 해야 되죠. 그럼 설정하라고 한 게 외상 매출금의 1%였으니까 외상 매출금만 남겨놓고 이렇게 정리한 후에 결산 반영을 눌러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얘도 준비 끝났고 다음 우리 5번째는 영업권에 400만원 써주고 5번 문제 우리 400만원까지는 구해뒀으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금액 넣어서 분개해 줘야 되겠죠. 자, 이제 끝났으면 전표 추가 눌러서 수정 분계 들어가도록 기말 수정 분계 들어가게 해주시고 자, 그럼 이제 결산은 끝났고 이제 다음 원천징수 문제로 가서 다음은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원인 김현철의 9월분 급여명세서이다. 급여자료 입력 및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급여자료 입력,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수당 등록 및 공제 항목은 불러온 자료 무시하고 직접 입력할 것. 자, 9월분 급여고 10월 10일. 이번엔 체크 잘해야겠네요. 9월분 급여고 지급은 10월 10일 다음 달 10일이죠.
자, 수당 등록 시 급여 명세서에 적용된 항목 이외의 항목 사용 여부를 불어 체크한다. 당사는 모든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하며 비과세 요건은 충족한다. 비과세고. 다음 당사는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에게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하며 실제 발생된 시내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그런 비과세란 이야기고. 당사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며 기업연구소 연구보조비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그럼 비과세 쓰면 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전월 미환급세액은 18만 원이다. 별도의 환급 신청은 하지 않는다. 자, 그럼 먼저 급여 자료 입력에 갈게요. 원천징수 탭에 가서 급여 자료 입력. 먼저 수당공제로 가서 자, 우리가 쓰는 게 첫 번째 기본급에 다음은 직책수당 사용하지 않는 거 뿌려고 해라 그랬으니까 자, 식대는 비과세 그대로 쓰면 되고 자가운전 보조금도 비과세 그대로 쓰면 되고 다음 연장수당 있는 거는 과세로 그리고 기업연구소 연구보조비는 비과세로 그럼 나머지는 부. 그럼 이제 6개 다 작성되었죠? 지금 여기에서는 기본급, 직책수당, 연장수당만 과세고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기업연구소 연구보조비는 비과세고. 자, 확인 누르고 자, 귀속은 9월분이고 지급은 10월 10일이고 자, 김현철 씨 기본급 250만원, 직책수당 30, 식대 15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30만원, 연장수당, 기업연구소 연구보조비, 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자, 나머지 장기요양보험부터는 일치하네요. 그럼 이제 입력 끝났으면 창 닫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가서 자, 이번엔 귀속이 9월부터 9월인데 지급이 10월 10일이니까 10월부터 10월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9월부터 9월, 10월부터 10월. 자, 그리고 전월 미환급은 18만 원이 있다. 자, 이렇게 하고 창 닫으면서 저장하면 끝. 자, 다음 2번 2020년 6월 1일 입사한 최민국의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자료와 연말정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전 근무지를 반영한 연말정산 초과자료 입력 메뉴에 소득명세, 월세주택 임차 차입 명세,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단 최민국은 무주택 세대주이며 부양가족은 없다. 전부 다 본인이 쓴 거네요. 자, 그럼 먼저 전 근무지부터 입력을 할게요. 자, 연말정산 초과자료 입력에 가서
F2번 눌러서 최민국 씨를 불러오고 소득명세 클릭하고 자, 종전근무지 보고 쓸게요. 자, 주식회사 안전양해 사업자 등록번호 근무기간 총 급여는 1,800만원에 상여 200만원. 자, 다음 자, 화면 아래쪽에 4대 보험료 건강보험 장기 요양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다음 우리는 세액 납부하는 거는 항상 결정세액이 내가 진짜로 낸 세금이죠. 결정세액으로 정리해 주니까 정근무지가. 그래서 결정세액을 우리 기납부세액 칸에다가 써줘야 되죠. 자, 다음 자, 이제 연말정산 관련 자료에서 다음의 지출 금액은 모두 본인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다. 자, 보험료에서 자동차 보험료 문제없고 저축성 보험은 안 되죠. 그럼 자동차 보험 75만원을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보장성 보험 일반에 75만원이다라고 써주고 자, 다음 의료비가 치료 목적 허리디스크 수술비가 360만원인데 최민국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대요. 뭐 본인 혼자밖에 없으니까 본인 카드겠지. 근데 신용카드에 보니까 우리 360만원 허리디스크 수술비가 언급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중공제인데 이따 보면 되고 이번에 그냥 본인 의료비로만 쓸 거고 치료 요양 목적이 아닌 한약 구입비. 그럼 치료 요양 목적이 아니면 몸보신이나 건강증진이겠지. 안 되겠죠. 다음 실업 보정용 안경 구입은 되는데 50만원 한도죠. 근데 55만원이라서 50만원만. 그럼 410만원이 되겠네요. 총 410만원을 의료비에 본인 칸에다가 410만원이다라고 써주시고 자, 다음 대학원 등록금 1,000만원. 대학원은 본인만 되는 건데 뭐 본인이니까 문제없고 영어학원 업무 관련성 없음. 얘는 업무 관련성 있어도 안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원 등록금 1,000만원. 이 사람 전부 다 돌려받겠네 한 방에. 150만원 세액 공제될 거니까 1,000만원 넣는 순간 한 방에 훅 끝났죠. 자, 다음 기부금에서 종교단체 당의 기부금이 300만원,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당의 기부금은 10만원. 뭐 다 본인 거니까. 그럼 기부금에 가서 종교단체에 300만원, 종교단체 외 기부금에 10만원. 종교단체 외 종교단체. 자, 다음
이제 신용카드로 가면 3,400만 원인데 이 중 800만 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분이고 360만 원은 허리디스크 수술비임. 자, 800만 원 법인 비용 해당분은 우리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안 되고 본인 허리디스크는 이중 공제되니까 두면 되겠죠. 그럼 신용카드 3,400 중에서 800만 원 빼면 2,600만 원만 신용카드에서 되겠네요. 그럼 좌측 아래 신용카드 소득 공제로 가서 자, 2,600만 원을 신용카드에 써놓고 자, 다음 현금 영수증이 250만 원인데 이 중 30만 원은 대중교통 사용분, 12만 원은 공영관람 사용분. 그럼 대중교통이든 공영관람이든 다른 칸에 따로 쓸 거니까 42만 원을 빼면 208만 원 되네요. 그럼 208만 원만 현금 영수증에 써주고 그럼 도서 공연은 12만 원, 대중교통은 30만 원이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확인 누르면 반영이 되고 다음 월세 자료가 있네요. 임부자한테 다가구고 52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840만 원. 월세는 세액 공제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한다. 자, 그럼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탭으로 가서 자, 임대인은 임부자, 주민등록번호, 유형은 다가구 주택이면 2번 다가구, 계약 면적은 52제곱미터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121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간 월세액이 400만 원이다. 840만 원이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실기가 끝났네요. 자, 그럼 이제 이론 문제로 갑시다. 1번 제일 앞으로 자, 다음 중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목적 적합성에는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이 있다. 목적 적합성 예피적 맞죠? 두 번째, 신뢰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이 있다. 검표중 말한 거 맞고 3번에 예측 가치는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자, 우리는 확인적 역할은 피드백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측 가치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렸고 자, 중립성은 회계 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편의 없이 중립적이어야 함을 말한다. 맞죠?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12번 2번 왜 이래? 자,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번 채무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보유 증권, 단기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중에 하나로 분류한다. 맞죠? 우리 4개 중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주식만 되는 지분증권만 되는 거고 나머지는 채권도 다 되는 거니까
그럼 2번에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 문제 낸 사람이 우리를 바보로 보나? 1번에서 채무 증권이 1, 2, 3 해놓고선 2번에서 얘 가지고 이것만 분류한다면 두 중 한 개 틀렸다는 말인 거잖아. 그죠? 문제를 아주 수준이 낮게 냈네요. 그래서 얘는 틀렸죠. 단기매매 증권도 되는데,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은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항목으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죠. 다음 단기매매 증권의 미실현 보유 손익, 단기매매 증권 평가의 평가 손실은 영업외 수익 비용, 단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맞죠? 미실현 보유 손익이 평가의 평가 손실이잖아. 실제로 안 일어난. 그게 평가죠, 기말에. 자, 다음 3번. 다음 중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충당부채는 우리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을 때. 그런데 그게 조금 하락되게 되면 우발 부채로 주석에 표기하고 전혀 돈 나갈 일이 없으면 아예 공시 안 하고, 우발 자산은 그냥 전부 다 공시를 안 하고. 자, 그럼 3번 보면 1번에 우발 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나 우발 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왜? 우발은 절대 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우발 부채는 자원 유출 가능성이 매우 낮지 않은 한 주석에 기재한다. 우발 부채는 재무제표에 장부에 넣는 건 아니고 근데 주석에 표시해 두는 거죠. 전에 OK 캐시백 이런 거 이야기했던 거예요. 다음 3번에 충당부채는 자원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채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예를 들었었죠. 그래서 이 충당부채는 그 의무 이행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이 두 개가 다 성립해야 충당부채가 될 수 있죠.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고. 답은 1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4번. 자, 다음 중 자본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자, 자기 주식은 취득 원가를 자기 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 조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기 주식은 우리가 준 돈만큼이 취득 원가가 되죠. 그리고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 항목이죠. 1번 맞고. 이번에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크면 그 차익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하여. 맞죠? 근데 자본 조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본 조정이 아니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우리는 자본잉여금이죠. 갑자기 자본잉여금이 안 튀어나왔어요. 일부러 뜸들인 게 아니고. 자, 자본잉여금. 우리 주감자 이익 본 거 자본잉여금이잖아.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 근데 자본 조정이라고 해서 틀렸고. 3번에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범위 내에서 상계 처리하고. 지금 처분한 판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작다는 건 손해 봤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먼저 우선 상계하고, 그리고 미상계된 잔액 더 손해 봤다면 그건 자본 조정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한다. 맞죠? 다음 4번에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상각되지 않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향후 발생하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맞는 이야기죠. 자, 우리 잉여금 처분으로 상각되지 않는 이라고 적혀 있는 이유가 자본 조정은 우리가 5년간 상각해 나갈 거예요. 근데 상각해 되지 않은 이라는 건 잔액으로 남아 있으면 손실이, 그러면 나중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하고 우선 상계한다니까 정확한 말이죠. 그래서 틀린 답은 2번. 자, 5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취득 당시 만기가 1년인 양도성 예금 증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한다. 자, 현금 계정 과목은 지금 즉시, 현금성 자산은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럼 1번은 생뚱맞아내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얘는 단기 투자 자산이죠. 이번에 지폐와 동전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한다. 현금이잖아. 그죠? 다음 우표와 수입인지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우표는 통신비, 수입인지는 세금과 공과나 수수료 비용이죠. 다음 4번에 직원 가불금은 단기 대여금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맞죠? 직원들 가불하면 주임종 단기 채권 혹은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은 우리는 유동 자산으로 대여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현금성 자산 볼 수 없다. 맞으니까 1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6번. 자,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가에 포함되지만 가공 원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우리 기초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가공 원가는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그래서 맞죠? 직접 재료비는 가공 원가에 포함 안 되고, 자, 직접 농업비는 기초 원가와 가공 원가에 모두 해당한다. 제가 중간에서 양다리 거친다라고 표현했었죠. 다음 기회비용, 기회원가는 현재 이 대안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포기한 대안 중 최소 금액 또는 최소 이익이다. 맞나요? 기회비용은 내가 뭔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대안 중에 효익이 가장 큰 걸 기회비용, 가장 낮은 게 있다면 그건 회피 가능 원가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 다음 4번에 제조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판매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비제조 원가라 한다. 우리 제조 원가, 비제조 원가. 자, 그래서 틀린 답은 3번. 자, 7번에 다음 중 제공품 및 제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 대변에 기입한다. 자,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이거죠. 우리 T 계정, 우리 원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면 자, 제공품이라는 계정하고 우리 계정별 원장이 있죠. 그리고 제품이라는 원장, 이게 우리 원가 계약 때 쓴 거예요. 기초 제공품 재고액이고 단기 총 제조 원가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고 얘는 기초 제품 재고액이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고 기말 제품 재고액이고 매출 원가다. 자, 그럼 지금 이 계정에 자 보시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에 대변에 기입한다. 맞죠? 제품 계정에는 차변에 기입되는 거고 제공품 계정에는 대변에 기입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원가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처음 봤지만 이건 계정별 원장의 원리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매출 원가는 제품 계정에 대변에 기입한다. 예, 맞죠? 자, 기말 제공품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된다. 제공품까지는 제조원가 명세서고 제품이 손익계산서인데 기말 제공품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게 아니고 재무상태표에 반영되겠죠. 그래서 예, 3번은 틀렸고 다음 4번에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합계를 단기 총 제조원가라고 한다. 이건 우리 지겹도록 이야기했었죠. 원가 얘기할 때.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8번 주식회사 3개는 직접 배부법을 이용하여 보조부문 제조간접비를 제조부문에 배부하고자 한다. 보조부문 제조간접비를 배분한 후 절단부문의 총원가는 얼마인가? 그럼 자 보면 자
우리 전력 부분을 보면 전력 부분이 발생한 게 20만 원 있고, 그럼 우리 직접 배부법이니까 얘는 신경 안 쓰는 거고, 얘 둘이는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분끼리 주고받는 건 신경 안 쓰는 거죠. 여기 직접 배부법, 그죠? 그럼 우리는 전력 부분에서 발생한 이 20만 원을 배부할 건데, 제조 부분에서 자기들끼리 전력 부분이 5대 5니까 똑같이 얘는 10만 원, 얘는 10만 원 이렇게 배부되는 거죠. 또 수선 부분은 발생한 게 40만 원인데 6대 2, 그럼 8분의 6, 그럼 8, 5, 5, 5, 6, 30, 얘는 30만 원, 얘는 1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죠? 6대 2 이것들 무시하고, 그럼 우리 직접 배우법은 제조 부분의 비율로 금액 안분해서 쓰는 거였잖아. 그럼 우리 물어본 거는 절단 부분의 총원가니까 얘네들을 합쳐주면 되겠네요. 얘네들의 합은 70만 원이니까 답은 2번 70만 원. 그죠? 우리 전에 제가 설명했을 때하고 보조 부분, 제조 부분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였죠. 자, 다음 9번.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자, 개별원가 계산. 자, 1번에 기말 제공품의 평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말 제공품 이야기했던 거는, 우리 완성도 이야기한 건 종합원가 계산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평가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맞고, 이번에 제조간접비 배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개별원가 계산의 특징이죠. 제조간접비. 이번에 동종 대량 생산 형태보다는 납품종 소량 주문 생산 형태에 적합하다. 맞죠? 다음 4번에 공정별로 원가 집계를 하기 때문에 개별 작업별로 작업 지시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공정별로 원가 집계하는 건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틀렸죠. 자, 다음 10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비정상 공선 수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정상 공선은 단기 완성품의 10%로 가정한다. 그럼 항상 제공품의 이렇게 기초, 착수, 기말, 완성. 그럼 기초가 200, 착수가 600, 기말이 50, 완성이 650. 그럼 우리는 차이 나는 금액은 800인데 700이니까 공손 수량은 금액이 100개가 되죠. 그죠? 그리고 정상 공소는 완성품의 10%, 완성품은 650이니까 이거에 10%를 하면 65. 그럼 비정상 공소는 공손품의 정상 공소를 뺀 거니까 100개 빼기 65는 35다. 답은 4번 35개. 다음 11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1번. 지금 물어본 게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를 신청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일괄하여 신고 납부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다. 맞죠? 사업자 단위니까. 특징이 세금 사업자 등록번호를 일치시켜 버리는 거죠. 다음 이번에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맞나요?
이게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의 차이였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지점이 되는데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지점이 되는데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지점이 안 되죠. 주사업장을. 이게 차이라고 제가 그때 찍었었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 다음 세 번에 주된 사업장에 한 개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이걸로 해서 우리는 일치시켜 버릴 거고. 네 번째,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사업자 등록 관련은 20일 전 이런 표현 쓴 적이 있었죠. 그래서 틀린 거는 2번. 얘 때문에. 얘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안 되니까. 자, 다음 12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면세를 적용한다. 이건 우리 알겠죠? 우리는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이지 면세를 적용한다는 아니죠. 그래서 1번 틀렸고, 이번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가 없다. 맞죠? 부가세 없는 물건만 파니까. 3번에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지 않아도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영세율 적용도 받을 수 있고 의제매입세 공제도 받을 수 있고. 다음 4번에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토지는 의 공급은 면세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고. 13번. 다음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 및 발급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틀린 것은 자, 계약의 해제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이때는 계약이 해지된 때에 그 작성일을 계약 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당초 작성일을 덧붙여서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수 표시, 부의 표시로 하여 발급한다. 맞죠? 계약이 해제가 된 날에 우리 마이너스로 세금계산서 쓰는 거고. 두 번째,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수로 표시하여 발급한다. 기존에 있던 거에서 그냥 취소되는 식으로 해서 써주게 될 거죠. 다음 3번에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재화가 환입된 날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완전 뒤집었죠? 잘못 썼죠? 환입되면은 환입된 날짜로 해서 쓰고 비고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한 날을 쓰는 거죠. 그죠? 우리 환입되면 환입된 날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썼잖아요. 매매추 전표에. 우리 실기할 때 그랬죠. 얼마가 환입되면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한다고 해서 마이너스로 우리 환입받은 날을 썼잖아요. 원 거래 날짜 가서 아래줄 쓰고 하는 거 아니었죠. 그래서 3번은 틀렸고, 4번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행하면 처음 세금계산서 발행한 내용 그 날짜로 가서 그냥 마이너스로 하나를 끊어줄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14번. 다음은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자, 이번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승무원이 근무하는 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제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을 때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 맞죠? 우리 승무원들은 외국에 있으니까 어디에 머무르고 있냐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계 같이 하는 가족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 가족이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닌 경우에는 근무 시간 아닐 때 주로 머물러 있는 곳. 그러니까 우리는 주소지로 해서 볼 거고, 이번에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날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다음
3번에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맞죠? 다음 4번에 영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무조건 비거주자로 본다. 아니죠. 이 사람들이 지금 거소를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두면 거주자 의제로 보게 될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틀렸고. 자, 다음 15번. 다음은 소득세법상 교통금과 유월교통금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1번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2월 교통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추계하거나 추계조사하는 건 우리가 신고를 안 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회사가 해주는 건데, 회사 세무서가. 근데 우리가 이걸 안 했을 때에 일반적으로는 2월 교통금 공제를 안 해줘요. 세무서가 해줄 때는. 그런데 예외 없이라고 적어놨죠. 너무 인정사정 없죠. 우리가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발생한 거는 오히려 제 상실가액이 20% 넘어가면 낼 세금의 상실 비율만큼 세액공제도 해줘요. 그때는 교통금은 공제해주기 때문에 예외 없이라고 적어둬서 얘는 틀린 거예요. 자, 다음 사업의 소득의 2월 교통금은 사근 연기 2배 순서 맞죠? 2월 교통금이니까 그냥 올해 당해 교통금이라면 뭐 사업소득에서 손해본 거니까 근연기 2배 순서로 이렇게 갈 거예요. 다음 3번에 주거용 건물 임대 외에 부동산 임대업 사업용 우리 상가나 이거 할 때는 2월 교통금은 부동산 임대업에서만 10년간 2월 공제되죠. 타 소득에서는 안 돼요. 주택 임대 사업소득은 되고. 다음 4번에 교통금 및 2월 교통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교통금이 발생하고 2월 교통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에 교통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자, 올해 손해봤고 과거 옛날에도 손해본 거예요. 그럼 옛날에 손해본 게 있었는데 지금 올해 손해봤어요? 그럼 옛날 거 먼저 할 거냐 올해 거 먼저 할 거냐 정리할 거냐 그 이야기인데, 자, 지금 우리 손해본 사람이 옛날 거 챙기는 게 말이 되나요? 아니죠. 일단 올해 거 정리해서 이익 봐야 그거 가지고 2월 교통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교통금부터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우리 소득금액이 남으면 과거 2월 교통금을 챙길 거예요. 자,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이 틀렸네요.